우리 기출문제 1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목 전기기기 1번.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의 철소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었습니다. 변압기의 철소에 대한 문제이죠. 뭐가 일정하다? 공급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변압기의 1차측 공급전압은 일상의 유기전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완과 거의 같죠. 얘는 얼마이다? 4.44 FNO5M. 최대 자속인데 최대 자속은 항상 자속의 밀도와 비례 관계를,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B 맥시멈과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럼 이게 일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일정하다. 공전압이 일정하고 뭐가 변화했다? 주파수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상승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뭐 50에서 60으로 상승했다면 5분의 6배로 상승했죠, 주파수가. 그럼 주파수가 상승 어떻게 됩니까? 요 최대 자속의 밀도는 그대로 감소해야 됩니다. 6분의 5로 최대 자속이라든가 자속의 밀도는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철소는 항상 어떻게 된다?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을 합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변압기에서 철손 아이언 로스로 쓰죠. 주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와류손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100분율 올 때. 근데 이 와류손은 항상 와류손 에디 커렌트 로스는 공급 전압의 지구에 비례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 했습니까? 전압이 일정하다 하겠죠. 그럼 일정하니까 와류손은 일정하네요. 그러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어떻게 된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이 히스테리시스 상수에다가 주파수 최대 자속 밀도 B 맥시멈의 약 1.6승에서 2승에 비례하거든요. 그럼 1.6승 약 2승이라고 놓고 볼까요? 2승으로 놓고 보면은 주파수가 5분의 6으로 상승했죠. 그러면 최대 자속은 어떻게 된다? 6분의 5로 감소했죠. 그럼 그게 지구배 비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어떻게 된다? 주파수의 반비례는 이런 관계를 갖겠습니다. 그럼 주파수의 반비례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뭐가 된다? 철소의 주화되기 때문에 철소는 어떻게 된다? 공급전압이 일정할 때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철소는 반비례니까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주파수가 수프로 상승하게 되면 철소는 반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감소한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삼성 동기계에서 단자전압 V 내부 유기전압이 2V, 부하각 델타일 때 한상의 출력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렇게 물었네요. 한상의 출력, 일상 출력을 구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단 전기자 저항은 무시하고 누설 리액턴스는 XS로 줘줬습니다. 원래 실은 이게 누설 리액턴스가 아니고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를 합한 값 동기 리액턴스가 맞습니다. 원래는 동기 리액턴스라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동기 리액턴스 XS는 약 뭘까 같다? 약 동기 임피던스가 같거든요. 근데 전기자 권선의 저항, 원래 동기 임피던스가 무엇이냐면은 전기자 권선의 저항 ROA와 플러스 J XS, 동기 리액턴스거든요.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동기 임피던스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기 발전기에서 출력을 산출할 때 일상의 출력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벡터도를 그리면 공급전압 V를 길맥도로 잡고 V를 길맥도로 잡으면 일반적으로 부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위상이 뒤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뒤진 줄 그러죠. 요 각들을 위상각 세타라고 씁니다. 유기전력 2는 기전력 2는 동기발전 유기전력 2는 전압에다 동기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에 전압강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기발전기의 일상의 유기전력 2가 됩니다. 뭐보다 일상의 탄자분이 약간 크죠. 그럼 이게 무엇이 된다? 이것이 I 곱하기 XS라고 해서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급전압 내를 더해주면은 무엇이 된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2와 V의 의상체를 무엇이라 하나? 이것을 부하각 델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일상 출력을 산출할 때 동기발전기 일상 출력은 원래 공급전압 V 곱하기 I의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직선을 내려놓고 넣고 보면은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이 IX의 이게 세타가 무엇과 같다? 요것과 같기 때문에 IX의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럼 요 2로 볼 때는 2의 사인 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 I 코사인 세타를 변화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V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 X분의 2 곱하기 요 부하가 있죠? 요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사인 델타. 네, 이것을 동기발전기의 일상의 출력이라 해서 동기발전기의 출력을 산출할 때 항상 어떻게 된다? 이 부하가 요 델타로서 좀 출력을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동기 리액턴스 또는 동기 임피던스 XS분의 2가 좀 큰 값이죠. 그럼 2를 먼저 쓰고 2 곱하기 V의 사인 델타 이것을 동기발전기의 일상의 출력 와트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보기에서 찾아보면 몇 번에 있다? 네, 3번에 있죠.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출력, 일상의 출력은 동기 리액턴스 XS분의 2V 사인 델타가 됐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0kVA 1차 측 전압이 3300대 200V인 60Hz 삼상 변압기에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 단락 전류는 몇 암페가 되겠는가? 단락 전류를 구하라 했네요. 단락 전류 IS를 구해라. 그러면 원래 변압기의 임피던스 강화라는 것은 무엇이 된다? 얘는 I 곱하기 Z를 전격기나 V를 나눠서 100분율 표시한 것이거든요.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이며 Z력이 나눠지면 항상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단락 전류 IS분의 전격 전류 IN 곱하기 100. 이게 언제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변압기에서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따라서 단락 전류 IS는 어떻게 된다? 단락 전류 IS는 무엇이 된다? 이것은 교환해 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분의 100 곱하기 IN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얼마로 줄였냐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3%로 줄였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줄였지만 그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와 동일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즉 임피던스 전압 3%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3을 넣어주고 100 곱하기 여기다 뭘 준다? 전격 전류. 전격 전류는 항상 삼상 출력은 어떻게 된다? 삼상 출력이라는 것은 출력 30kg니까 10의 3승을 해서 삼상 출력은 루트 3 곱하기 얼마가 됐다? 여기 1차 측의 전격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3,3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락이 생길 수 2차 측의 전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2차 측 전압으로 나눠주면 2차 측의 전격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2차 측의 전격 전류를 구하려면 200V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이것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곱하기 전격, 2차 측의 전격 전류를 구해주면 무엇이 된다? 이게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아마 2886 정도가 나올 겁니다. 2886V 정도, 6A. 물론 소수점이 있습니다만 소수점 생략하면 약 2886A의 단락 전류가 흐르더라.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본 답은 4번에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극수 P, 팍온, 전이자 도체수가 Z인 직류발전기의 회전수 NORPM으로 회전하겠네요. NORPM으로 회전 속도로 회전할 때 무보운전할 때 기전력 2이다. 기전력이 유기전력 2V라 액션을 되어 있네요. 자, 이럴 때 1극당 주자속은 얼마인가? 직류발전기의 주자속을 구하는 문제이네요. 직류발전기에서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유기기전력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유기기전력은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된다? 유기기전력 또는 유도기전력이라고 쓰는데요. 유기기전력 2는 얼마이다? A분의 Z로 써줬고 PZ로 써줬습니다. A분의 Z
P파이 60분의 NU가 무엇이 된다? 증유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은 파권이라고 했거든요. 파권. 항상 파권일 경우에 파권과 주권이 있는데 파권일 때 병렬 횟수에는 무엇이 된다? 항상 2가 되거든요. 중권일 때는 병렬 회로인데 병렬 횟수는 극수와 같은 데 반해서 파권일 때는 항상 국수와 관계없이 항상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6이니까 120이 되겠죠. 120분의 Pzet으로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Pz 읽기 좋게 Pz 파이 N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속을 물었지 않습니까? 자속을 물으면 나머지 역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자속 파이는 어떻게 되느냐? 주자속 파이로 쓰거든요. 자속 파이는 무엇이 된다? 일상의 위치를 2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역으로 가서 곱해주니까 PZN으로 120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속 파이는 유기기전력 2 곱하기 PZNU 120 웨버가 되겠습니다. 자속의 단위는 웨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PZNU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PZNU 여기 있네요. PZNU. 아니요. PZNU 아니고 PZNU는 여기 있네요. PZNU 곱하기 120 곱하기 2가 됐죠. 122. 그래서 PZNU분의 122가 되니까 답은 1번에 있죠?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삼상 유전동기의 2차측 일상의 저항을 R2라 하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2차측 일상의 외부로부터 가해줘야 될 저항값은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니까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삼상 번선형 유전동기의 2차측의 외부에서 연결해줘야 될 저항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삼상 유도전동기에서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슬립이 변할 때 토크 특성 곡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그림이 나와지거든요. 그것이 기동시에 토크가 되거든요. 기동시 토크가 돼서 쭉 올라갔다 최대 토크가 됐다가니 어느 순간에 쫙 감소합니다. 이게 무브화일 때 토크는 제로가 되거든요. 이게 동기와트로 표시한 토크 타우 S라고 씁니다. 그럼 타우 S인데 이게 무엇이 된다? 이게 최대 토크 타우 S의 맥시멈이 되겠죠. 여기가 기동 토크가 되는 겁니다. 기동 토크를 타우 S 스타트가 되죠. 예, 기동할 때 슬립 항상 S는 얼마이다? 1이 되었고 무브화일 때 슬립 S는 거의 0에 비례하거든요. 0에 근접하거든요. 이게 슬립 S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최대 토크를 낼 때 슬립이 얼마이냐? 이것을 ST라고 씁니다. ST.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ST인데 요 최대 토크로 기동을 시킨다. 그러면 2차 측에다 저항을 연결해주면 항상 어떻게 된다? 요 그림이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뭘까? 이 기동할 때 토크와 최대 토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2차 측에 넣어줄 저항값을 묻는 문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유도기에서 비례추에서 동일 토크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 토크의 조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에다 저항을 연결해서 토크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값이 항상 얻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동 토크와 일반적으로 전부하 토크를 갖게 한다. 그럼 전부하 슬립 S분의 R2 2차 측량이 없을 때입니다. 는 이게 기동시 슬립 S 프라임이라고 썼는데 S 프라임은 무엇이 된다? 기동시는 1이 되거든요. 네. 여기다 R2 플러스 외부에서 넣어줄 저 R값. 이게 동일 토크에 발생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부하시 슬립 그러니까 전격 토크. 이게 전격이라고 할 때 전격 타우 S 노멀에서 전격 토크로 기동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넣어줄 저항값을 구하면 여기서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로 기동시킨다? 최대 토크로 기동한다고 했죠. 그럼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요 S를 뭐로 넣는다?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ST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식만 맞으면 어떻게 된다? 기동 토크와 이게 기동식이죠.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가 같게 되는 그런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동 히스를 1이니까 이 R을 거기서 쭉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외부에서 유도되는 2차 측에 넣어줘야 할 정확값 R을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ST분의 R2 마이너스 R2가 되겠죠. 그럼 R2를 공통인수를 빼내면 이렇게 되겠죠? ST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R2가 되겠죠? 통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분해주면은 ST분의 1 마이너스 ST 곱하기 R2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회전자 2차 측에다 외부에서 이런 저항값을 연결해 주게 되면은 무슨 토크와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도전력에서 중요한 특성 비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답을 찾으면 답은 1번에 있죠?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단상변압기에 정연파 유기기전력을 유기하기 위한 여자전류의 파형은 물었네요. 여자전류. 일명 여자전류 무엇이라 한다? 무부하 전류라 이렇게 이루어 주놨거든요. 그럼 항상 유기전력 E는 무엇이 된다? A는 실효값인데 4.44 F NO 1차 측의 유기전력에다 만을 붙이면 되죠. 1차 유기전력의 값은 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자속 파이 M 붙이면 되겠죠. 이게 유기 기전력인데 항상 기전력은 무엇과 비례한다? 요 자속의 모양과 비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기전력의 파형입니다. 그럼 요 기전력의 파형을 정연파하기 위해서 이 자속이 어떻게 된다? 정연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속이 정연파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심해서 자속 파이를 정연파의 이론 전압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자속의 순식값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철심해서 이 자속 파이의 순식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기전력이 동일한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전력을 정연파로 만든다는 얘기는 자속을 정연파로 만든다. 그러면 이 자속을 정연파로 만들기 위해서 여자전류 파형을 묻는데 여자전류 I0 무화전류라고 쓰거든요. 이 무화전류는 무엇이 된다? 철선전류 II와 자속 파이를 만드는 자화전류의 벡터적 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전류의 모양을 보면은 철심에서는 항상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전류를 증가할 때, 이 여자전류를 증가할 때 자속이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어느 한 개가 더 뭘 한다? 포화 특성이 있거든요. 그 소리는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라.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특성에 의해서 여자전류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여자전류 모양은 이런 정연파로 만들기 위해서 여자전류는 알파만큼 이상이 합성해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제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 무슨 파형이 된다? 첨두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여자전류의 순식값을 그래프로 그린 모양이 됩니다. I0. 여자전류 이렇게 유형이 이렇게 모양이 뾰족하죠? 이렇게 뾰족한 것을 우리는 첨두파라는데 기본파에 제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 외형파가 되어야만이 히스테리시스 현상에 의해서 자속파이가 정연파로 되고 자속파이가 정연파로 되면은 기전력이 정연파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의 여자전류, 즉 부부화 전류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제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 첨두파, 즉 외형파로 돼야 된다. 여기에 3번의 답이 있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전격 출력이 되겠죠. 전격 출력이 1000kVA이며 전격 전압이 6000V, 주파수는 60Hz, 24극, 단락비가 1.2인 삼성 동기발전기의 동기임피던스는 물었습니다. 동기임피던스를 구하라. 자, 원래 단락비 KS는 무엇과 역수의 관계이다? 단위포로 표시한 동기임피던스의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단위포로 표시한 동기임피던스 ZS''은 무엇이 된다? 100분의 퍼센트 동기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퍼센트 동기임피던스는 원래가 얼마였냐면 퍼센트 동기임피던스는 10V의 제곱 전격 용량 PNU의 ZS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바로 퍼센트 동기임피던스인데 이게 퍼센트 동기임피던스를 뭐로 나눠줬다? 100으로 나눠줬다. 그러면 왜 10에다 100으로 나눠줬으니까 3승이 되겠네요. 이게 단위보로 표시하는 퍼센트 동기임피던스 PU라고 쓰는 것이다. 퍼센트 유니트를 쓰거든요. 그럼 무엇과 단락비와 퍼센트 동기임피던스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전격 출력 PN 동기임피던스 ZS의 10의 3승 곱하기 V의 제곱. 자, 여기서 항상 단위를 넣을 때 요 전격 출력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로 넣어야 되고 단위를 넣을 때 뭐 동기임피던스 저항은 ohm이 되는 것이고 이 전압, 전격 전압을 넣을 때 항상 단위를 킬로볼트로 넣어준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위를 넣을 때 일반적으로 동기발전기는 수천 볼트가 되거든요. 전격 전압이. 그래서 항상 킬로볼트로 쓰고 용량도 항상 킬로볼트 암페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킬로볼트 암페로 넣어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락비를 주어지고 동기임피던스 구하는 거니까 서로 교환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동기임피던스, 동기발전기의 동기임피던스 ZS는 어떻게 된다? 그럼 되겠죠. 전격 출력 PNU에 교환해 줬죠. 단락비 KS를 구해주면 되겠죠. KS 그다음에 10의 3승 V의 제곱. 단위는 항상 킬로볼트 암페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넣어줘 볼까요? 용량은 10,000 킬로볼트 암페라고 했죠. 10,000 킬로볼트 암페. 단락비는 1.2가 되었고 10의 3승에 전격 전압은 6,000 볼트니까 킬로볼트로 쓰면 6킬로볼트가 되겠죠. 6킬로볼트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10의 3승과 공세계를 소거시키고 12분의 66은 36이 되었으니까 3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동기임피던스는 3옴이 되었다. 답은 2번에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운전 시 슬립이 4%이고 2차 측의 전압이 150V이면 2차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물었네요. 유도전동기의 2차 측의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슬립 4% 회전할 때 2차 측의 기전력을 묻는 문제이거든요. 그럼 2차 측의 기전력을 정지시에 기전력을 E2라고 쓰면 E2는 어떻게 된다? 4.44 F2 코일 건수 NO2 5M KW2가 되거든요. 우리 변압기의 유기전력에다 뭘 곱해준 것이다? 권선 개수를 곱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2차 측의 주파수이거든요. 2차 측의 주파수는 슬립이 S로 변할 때 2차 측의 주파수는 변합니다. F2S라고 해서 슬립 S일 때 2차 측의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 1차 측의 주파수 F1의 몇 배가 된다, F1. 이 정지시는 1차 측의 주파수, 2차 측의 주파수가 같거든요. 그럼 슬립 S로 해주는 때는 항상 1차 측의 주파수 F1 또는 F2의 S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S 곱하기 F2. 원래 정지시는 1차 측의 주파수나 2차 측의 주파수는 같거든요. 그래서 2차 측의 주파수 F로 변하기 때문에 이 기전력이 슬립 S 회전할 때 기전력이 S배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2차 정지시는 E2가 되는데 슬립 S로 회전할 때 2차 측의 기전력을 E2S로 쓰거든요. 그럼 무엇이? 주파수가 S배로 감소했기 때문에 슬립 S로 회전할 때 기전력도 그대로 S배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정지시 기전력의 S배로 감소하더라. 그거 알아두십시오. 주파수와 기전력과 2차 측의 리액턴스, 주파수와 관계 있는 것들은 그대로 비례해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S가 몇 프로다? 5%. 슬립 S가 4%. 4%면 0.04가 되었죠. 곱하기 정지시의 2차 측의 전격 전압이, 전격 유기전력이 150V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50V로 구해주면 뭐가 된다. 이게 슬립 S로 회전할 때 2차 측의 유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요즘 얼마가 됩니까? 6V가 되겠죠? 6V. 그래서 슬립 S로 회전할 때 4% 회전할 때 2차 측의 전격 유기전력은 6V의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답은 4번에 있죠?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었네요. 스태핑 모터라. 일반적으로 스태핑 모터는 특수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수기. 펄스의 구동 임피던스를 공급받아갖고 스텝,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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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스텝 한 스텝,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취 모양으로 그 각도가 탁탁탁탁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런 것을 스태핑 모터라 해서 정확한 위치 제어를 원할 때 이 스태핑 모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봇용 모터, 뭐 서브 모터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컨트롤하는데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 스태핑 모터입니다. 스태핑 모터는 오차도 작고 오차가 누적도 안 되고 피드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컨트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태핑 모터이다. 스태핑 모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릴럭턴스 스태핑 모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회전자입니다. 회전자의 치, 이빨 모양에 나오는 게 치라고 쓰는데요. 치가 이렇게 6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6개. 6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치라고 해서 돌출되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자가 되는 것이며, 회전자가 이렇게 치가 이렇게 들었고, 이게 자기 회로의 자속의 통력을 해주면서 여기에 뭐가 있다? 예, 고정자 치가 있습니다. 고정자 치. 고정자 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8개를 만들었다고 고정자 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 고정자가 치라고 해서 이빨 모양이 된 게 고정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금방 이해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모양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게 스태핑 모터의 고정자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의 본선을 이렇게 감아 놔서 본선을 이렇게 A상 코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B상 코일을 이렇게 감고 B상 코일을 감고 C상 코일을 이렇게 감고 그리고 D상 코일을 이렇게 감았습니다. 이게 전자성입니다. 전자성 펄스 방향을 굴렸을 때 예를 들어서 펄스 방향 스위치 1을 투입하면 여기가 N극 S극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저항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딱 멈추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스위치 S2를 투입했다. 그럼 S2를 투입하면 여기가 N극 S극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 저항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게 싹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 위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어떻게? 이 자기의 자기 저항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것이 스태핑 모터라고 쓰거든요. 자, 그러면 스태핑 모터 이렇게 의미만 이해하시고 이게 회전자, 고정자가 되며 전원 공급 전압을 펄스 방향으로 공급해 줘서 여기를 자석, 자석음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스태핑 모터에서 여러 가지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가지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분해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해능. 일반적으로 리졸루션이라 해서 분해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분해능은 항상 어떻게 된다? 분해능은 360도의 각도를 내가 한 스텝해서 스텝수로 나눠준 것입니다. 스텝 각도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스텝 가게 되는데 한 발짝 움직일 때의 각도,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도 변한다든가 한 5도가 변한다든가 이런 스텝 각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360도를 스텝 각으로 나눠주는 게 분해능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해능 이렇게 이어지고 두 번째로 회전 각도, 회전각. 회전각을 세타로 쓸 때 세타는 항상 어떻게 된다? 스텝 각도입니다. 이 스텝 할 때 스텝각 곱하기 스텝수. 몇 스텝을 움직이느냐 스텝수를 곱해주면 이게 회전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속도라는 것이 있군요. 축속도로 초당 회전수로서 N으로서 N은 무엇이 된다? N은 이렇게 됩니다. N은 스텝각 베타 곱하기 스텝 주파수라는 것이 스태핑 주파수 FP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 360도로 나눠주면 이게 축속도라고 쓰거든요. 이게 가장 스태핑 모터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1번.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데 비례죠. 스태핑 주파수 FP로 쓰는데 스태핑 주파수의 축속도는 비례하더라. 그럼 틀렸네요. 그럼 답은 1번이 틀린 것은 1번이 답이 되었네요. 다른 것도 볼까요? 총 회전 각도는 스텝 각 곱하기 스텝수. 맞죠? 회전 각도 세타는 무엇이 된다? 스텝 각 곱하기 스텝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그다음에 분해능. 분해능은 360도를 스텝 몇 번 해서 움직이면 360도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그 하나의 정밀도, 해상도를 분해능 리졸루션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리졸루션 쓰는 것이죠. 여기는 분해능 리졸루션이라. 리졸루션을 뭐라고 한다? 분해능이라. 그래서 분해능은 어떻게 된다? 분해능은 스텝 각도분의 360도. 그래서 분해능은 스텝 각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예, 스텝 각인데 스텝 각에 반비례하더라. 맞죠? 예, 스텝핑 모터는 펄스 구동 방식의 전동이다. 펄스 파이어를 넣어줘서 회전하는 그런 특수한 모터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맞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 3, 4번은 맞고 1번은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비례해야 되는데 반비례한다 했으니까 1번이 잘못되었습니다. 특수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국수 6, 회전수가 1200rpm인 교류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국수 8의 교류발전기의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6극일 때 회전수가 12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8극일 때, 국수가 8극일 때 교류발전기의 회전수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항상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병렬운전할 때 조건이 무엇이다?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우상이 같고 주파수가 같고 파형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6극이면서 1200rpm으로 회전할 때의 A 발전기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항상 동기속도 NU에서는 어떻게 된다? 동기발전기의 동기속도를 NU에다 싱크로스 S로 붙입니다. 동기속도는 언제나 P분의 120F가 되거든요. 동기발전기의 동기속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 주파수 F는 어떻게 된다? F는 동기속도 NUS 곱하기 무엇이 된다? 120분의 P를 해주면 되겠죠? 120분의 P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기속도는 1200rpm으로 회전하고 있고 120분의 P가 되니까 P는 몇 극이라고 했었습니까? P는 6극이라고 그랬죠? 6극이니까 그러면 1200을 120분의 6이니까 60Hz가 되네요. 그래서 A 발전기의 주파수 60Hz가 되었다. 그럼 병렬운전을 위해서 B 발전기도 똑같이 주파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60Hz가 됩니다. 그럼 B 발전기가 60Hz 되기 위해서 동기속도 NUS는 어떻게 된다? P분의 120F가 되었으니까 극수 P가 몇이다? 주파수는 60Hz가 되어야 되고 극수가 뭐 8극이다. 그러면 8로 나눠주면 되겠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900rpm이 되겠네요. 그래서 극수가 6극인 동기발전기의 회전수가 분당 회전수가 1200rpm일 때 비발전기는 극수가 8극이기 때문에 똑같이 주파수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900rpm으로 회전해야 된다. 답은 3번에 있죠?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브리지 정류회로 혼합 브리지에서 직류 평균 전압은 물었네요. 단 2는 기류축 전압의 시료값을 나타낸 거 2는. 그리고 알파는 첨호 제어각이다 이렇게 줄였네요. 위에 기류 전압을 공급받으며 이게 2라는 값은 무엇이 된다? 2라는 것은 요게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V. 있을 때 요 부하에 공급되는 직류 전압의 평균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SCR 두 개와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혼합 브리지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혼합 단상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죠? 원래 출력 전압을 브리지 정류로 된 전파 정류가 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있을 때 이게 단상 전파 정류일 때 직류 전압의 평균값
일정에 대한 평균값, 이게 바로 징조의 평균값 ED가 되거든요. 이것을 ED에서 제로. 점호각이 0도부터 출력값이 나왔다. 파일에 대한 이 파일에 대한. 이것이 점호각이 0도일 때 ED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호 제어각 알파에서 정류가 시작됐다. 점호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정류하는 시작점이 점호각이 되거든요. 그럼 점호각이 알파일 때, 예를 들어서 이만큼 알파가 지연됐죠? 여기서부터 출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점호각이 알파일 때는 이 전단에는 출력이 제로가 되고 이때부터만 무엇이 나온다? 출력이 나오는 것이죠. 각도 알파에서. 따라서 요것의 평균값이 얼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 평균값이 어떻게 되나? 물론 똑같이 여기도 점호각 알파에서 점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력값이 나올 때 요것의 평균값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요거만큼 빠졌죠? 요 빠지니까 빠진 만큼 이게 출력 제압 ED 제로는 이렇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감소는 요 ED 알파는 얼마이냐? ED 알파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탄상 전파 종류일 때 ED 제로, 전파 종류일 때 ED 제로 어떻게 된다? ED 제로는 항상 8분의 2 루트 2 곱하기 변압기 2차 측의 시료값 2V가 곧 직류전압의 평균값. 뭐가? 점호각 알파이가 0도일 때. 그러면 이게 점호각이 알파일 때 그때 직류전압의 평균값 ED 알파로 쓰면 ED 알파는 어떻게 하느냐? 요 ED 제로에다 공식 이렇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ED 제로에다가 뭐를 준다? 자, 곱하기 항상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 점호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점호각이 예를 들어 0도이다. 그럼 0도이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0도 1이 되어서 2분의 2가 되니까 똑같죠. 만약 점호각을 내가 90도에서 점호시켰다. 그럼 90도에서 점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단 안 나오니까 90도는 얼마니까? 0이 되겠죠. 0이 되니까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점호각이 0도일 때 ED 제로에다가 항상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해주면 무엇이 된다? 점호각이 알파일 때 직류전압의 평균값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ED 제로는 탄상 전파 종류이니까 8분의 2 루트 2 곱하기 2가 되었고 여기다 뭘 곱해준다? 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만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게 항상 점호각이 알파일 때 직류전압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부에서 찾아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네요. 8분의 2 루트 2가 점호각 0도일 때 직류전압의 평균값이 되었거든요. 거기다 뭘 곱해준다? 항상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곱해주더라. 답은 1번이 되겠죠?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등의 출력, 전격 출력을 얘기했죠. 출력이 15kW, 60Hz 4급 전부하 운전 시 슬립이 4%이다. 이때 2차측 회전자의 동손과 2차측 동선, 2차 동선과 2차 입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네요. 자, 유도전등기에서 2차측 회전자에 대한 값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좋습니다. 항상 2차 측에서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2차 입력 P2와 기계적 출력 P0 대 2차 동선 P2C의 B입니다. 이 B는 항상 얼마 되냐면 1대 1-S 대 S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S는 슬립이 되고 2차 입력, 이게 기계선이 포함되어 있는 출력, 기계적 출력이라고 쓰죠. 2차 동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적 출력에다가 2차 동선을 대지 못한다.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얘 플러스 얘음은 얘가 되더라. 자, 이런 비례관계를 꼭 알아두시고 우선 기계적 출력이 주어져 있는데 원래 기계적 출력 P0는 무엇이 된다? 기계적 출력의 원래 정의는 전격 출력에다가 뭘 더해준 것이다? 기계선을 더해준 것이 기계적 출력 P0인데요. 이 기계선은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지면은 전격 출력에다 기계선을 더해주고 얘 기계선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무엇이 된다? 전격 출력 P가 무엇이 된다? 기계적 출력이 되더라. 그럼 여기서 전격 출력이 15kW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가 되겠죠? 그래서 비례관계에서 P0 기계적 출력 대 2차 동선 P2C의 B는 어떻게 된다? 1-S 대 S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P2C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P2C는 어떻게 됩니까? 2차 동선 P2C는 이거 곱해준 것을 이거 곱해준 걸 나눠주면 되겠죠?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무엇으로? 1-S분의 S 곱하기 P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 주어져 있죠? 1 슬립이 몇 프로이다? 슬립이 4% 주어졌네요. 그럼 4%니까 0.04가 되겠죠? 슬립은 4%니까 0.04 곱하기 전격 출력, 즉 지속 출력이 얼마이다? 15kW라 이런 얘기입니다. 15kW 곱하기 0.04니까 얼마입니까? 는 4륜입니다. 6 정도가 되겠습니까? 6을 0.6이 되네요. 0.6이 되었는데 0.96을 나누면 얼마가 된다? 얘는 0.6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킬로와트, 625 와트, 킬로와트였으니까 625 킬로와트가 되었죠. 이게 바로 2차 동선이 되겠습니다. 2차 동선. 그러면은 2차 동선이 주어졌고 전격 출력이 줬기 때문에 2차 입력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입력은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차 입력 P2는 무엇이 된다? 전격 출력, 즉 기속 출력에다 2차 동선 P2C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전격 출력은 15kW에다가 플러스 얘는 0.625kW가 됐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15.62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2차 동선은 0.625, 2차 입력은 15.62 해서 답은 2번에 있네요. 2차 동선은 625W, 0.625, 2차 입력은 15.6kW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변압기 3상 전원에서 2상 전원을 얻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결선은 이렇게 물었네요. 변압기의 상수 변환이죠. 3상 전원을 공급받아서 2상 전원으로 변환시켜주는 상수 변환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3상 전원을 공급받아서 2상으로 변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하철이 있죠. 지하철은 대용량이면서 단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용량이면서 단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상행선, 하행선, 부하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상 전원으로 공급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3상 전원으로 공급해주면 전류는 작게 흐르거든요. 그러면 전원 공급은 3상으로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3상을 무엇으로? 3상은 이렇게 2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상. 2상이라는 것은 여기 A상의 전압과 여기 A상 A상의 전압과 B상을 이렇게 둘로 나눠준 것입니다. 3상 전원을 공급받아서 A상, B상 90대 이상 기라고 B상의 전원이 이렇게 공급되는 것. 그래서 이게 VA상이요, VB상이요 이렇게 이상 전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연구하신 분들의 이름을 따서 3상 전원을 3상을 2상으로 변하는 방법. 주로 전기 철도에서 쓰는데 우리나라에 쓰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스코트 결선입니다. 스코트라는 게 연구했다. 스코트 결선, 일명 T자모를 행인다. T결선이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스코트 결선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가 있다? 메이아.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메이아 결선. 세 번째로 우드 브리지 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3상 전원을 2상으로 변하는 방법, 연구하신 분들의 이름을 따서 스코트, 메이아, 우드 브리지 이렇게 3종류가 있고 또 3상 전원을 공급받아서 6상으로 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유기의 전원 공급할 때 상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매끄러운 증유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상 전원을 공급받아서 6상으로 변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거든요. 이중 스타, 이중 델타, 환상결선, 대각결선, 폭결선 이렇게 3상을 6상으로 변하는 방법도 있더라. 자, 여기서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스코트 결선. 그럼 스코트 결선은 바로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되었죠? 나머지는 전부 다 3상을 6상으로 변하는 방법이네요. 포크결선, 이중 델타, 이중 스타, 대각결선은 전부 다 3상을 6상으로 변하는 방법들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전동기 중에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은 뭐였나요?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 중전동기 회전 속도 N은 어떻게 된다? 중전동기 회전 속도는 비례상수인 K 곱하기 차속 파이분의 V-IA RA가 되거든요. 이 한마디로 역회전력이가 되겠습니다. 전동기의 역회전력. 그럼 이 부하가 변할 때 속도 변화가 가장 심하게 변화되는 전동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부하 전류가 변할 때 직권 전동기는 요 자석이 뭐에 비례한다? 계례전류 비례하는데 계례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거든요. 그럼 부하가 변할 때 이게 가장 심하게 변하거든요. 어느 경우에? 직권일 때 이렇게 부하 변화에 따라서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률에 대한 우리 그래프를 가끔 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프. 부하 전류 I가 변할 때 회전 속도 N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속도의 변화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게 일정한 값을 갖는 게 이게 거의 분권 거의 약간 5% 정도 떨어지는 게 분권입니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특성을 갖거든요. 직권일 경우에는 부하에 따라서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게 직권입니다. 이게 반비례가 툭 떨어지거든요. 이게 직권입니다. 복권이 있는데 가동복권과 차동복권이 있는데 가동복권은 이 중간 특성을 갖는 게 가동복권입니다. 가동복권. 차동복권은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가 좀 올라갑니다. 안전 특성을 갖고 이게 차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특성 곡선을 그릴 때 뭐라고 한다? 직가분차. 이 부하 전류 I가 변할 때 가장 속도 변동이 큰 것 무엇이 된다? 직권이 되겠죠. 그래서 직권 전동기가 중전동기 중에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권 전동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권 전동기 이렇게 속도 변동률이 큰데 반해서 기동토로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 주로 어디서 쓴다? 전기 철도로 가장 유효한 전동기가 직권 전동기가 됐더라.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 직권 전동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이 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트는 어느 것이냐? 이 방향, 쌍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쌍방향 3단자 사이리스트는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었네요. 보기를 보실까요? 1번 SCR. SCR은 가장 사이리스트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단일 방향 3단자 소자이죠. NO도, QSO도, 게이트 해서 한쪽 방향만 찍는 게 단일 방향 3단자 소자라. SS, 세미트리컬 SS가 이런 것은 이것은 단일 방향, 쌍방향, 양방향 2단자입니다. 다이오드 두 개를 역병렬로 연결한 것과 똑같이 쌍방향이면서 단자는 몇 개다?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향 2단자 소자가 됩니다. 단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쌍방향 3단자 소자니까 해당성이 없죠. SCS, 이게 실리콘 컨트롤 스위치가 되는데요. 얘는 단일 방향이면서 4단자 소자입니다. 게이트 단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일 방향 4단자 소자이다. 트라이오데이시, 트라이액이라는 것은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연결하는 게 이 트라이액이거든요. SCR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역병렬로 연결했다. 여기가 터미널 1, 터미널 2, 여기다 게이트 단자 이렇게 조졌거든요. 만약 T1 쪽에 전압이 높다. 이게 V1과 V2가 있을 때 V1이 높으면 전류가 이렇게 나가고 만약 V2가 높으면 전류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쌍방향이면서 단자가 하나, 둘, 세 개이다. 3단자 소자를 뭐라고 한다? 트라이오데이시 트라이액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놨죠. 그래서 쌍방향, 양방향이라고 두고 이방향성이라고 씁니다. 이방향, 쌍방향 같은 얘기죠. 그래서 3단자 소자는 4번 트라이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주기발전기 병렬운전에서 부하 분담의 방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하 분담의 방법. 주기발전기에 병렬운전을 할 때 전체 부하 분담률은 어떻게 된다? 부하 분담률은 A발전기의 부하 분담률 IA 플러스 B발전기의 부하 분담률 IP를 합해준 게 부하 분담
전체 부하 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기발전기에서 전격 전압 E는 A 발전기 유기전류 EA 마이너스 전기자 본선의 전압 강화 IA RA가 되는 것입니다. IA RA. 전기자 본선의 저항. 그래서 유기전류 A 발전기 유기전류 EA에서 A 발전기 부하 분담 전류와 전기자 혼선의 저항에 의한 전압강을 빼주면 이게 전격전압이거든요. 그럼 요 값은 일정해야 됩니다. 이 값은 부하에다 공급전압은 전격전압이 100V면 100V 일정하게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요 기전류 2는 뭐에 비례하냐 항상. 유기전류 기발전기 유기전류 2는 항상 뭐에 비례한다? 항상 자속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자속. 이 자속은 항상 또 뭐에 비례한다? 계좌전류 IF에 비례하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 발전기의 계좌 전류를 증가시켜줬다.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고 자속이 증가하니까 기전력이 증가하죠. 기전력이 원래는 아까 105V였는데 여기가 정규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105V였는데 계좌 전류 증가하니까 이게 110으로 증가했다. 110으로 증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0V를 유지해야 되니까 전압강을 10V를 전압강을 다운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100V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전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부하분담 전류가. 그래서 증유 발전기의 평균운전 올 때 부하 분담 전류 I는 어떻게 된다?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고 기전력이 증가해서 이게 증가하니까 이게 일정해야 되니까 이 값이 증가합니다. 부하 분담 전류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항상 증유 발전기의 부하 분담 전류는 계좌 전류와 비례 관계를 갖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부하 분담 전류 A 발전기 부하 분담 전류 항상 뭐에 비례한다? 계좌 전류에 비례하더라. A 발전기 계좌 전류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례 관계를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실까요? 계좌 전류와 무관하다. 관계가 있죠.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기전력이 증가해서 부하 분담 전류 증가하니까 틀렸고. 2번.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부하 분담은 증가한다. 바로 표현되죠. 네. 계좌 전류 증가하면 부하 분담 전류가 증가하더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일정한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원전압이 80%로 감소했다면 토크는 이렇게 물었네요. 원래 유도전동기의 토크 특성 곡선을 그려보는데요. 항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타우는 어떻게 된다? 이게 동기화도로 표시한 토크라고 쓰는데요. 동기화도로 표시한 토크는 어떻게 된다? 유도전동 1차 측의 혼선의 저항. 이게 S분지 R2 프라임 1차로 환산한 저항값이 되겠죠. 플러스 리액턴스 XS, X반 1차 측의 리액턴스, 2차 측의 리액턴스를 환산했다 해서 2의 S 프라임을 씁니다. 그러면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분의 뭐가 된다? V1의 제곱분의 S분지 R2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크와 공급전압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 항상 공급전압 V1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유도전동기의 토크입니다. 공식 뭐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좋고 안 되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무엇이 된다?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1차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렇게 하면 되십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항상 뭐에 비례한다? 1차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전압을 몇 프로 다운시켰냐면은 전압을 80%로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화된 토크 타우는 어떻게 된다? 변화된 토크 타우는 무엇이 된다? 얘가 80% 감소했으니까 0.8로 변화했죠? 0.8. 그럼 처음에 토크에 어떻게 된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압이 80% 감소했으니까 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감소하겠네요. 그러면 0.8의 제곱이 0.64가 되겠죠. 0.64. 그래서 처음 토크에 0.64배로 감소합니다. 그럼 100분율로 나타내면 64%로 감소네요. 64%로 감소하더라. 1번의 답이 있죠? 64%로 감소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꼭 뭘 알아두신다? 유도전동의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동기전동의 토크는 어떻게 된다? 동기전동의 토크는 1차 공급전압의 정비례하고 직류 직권전동기는 전자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직류 분권전동기는 전기자 전류의 정비례하더라. 이런 것들이 기본사항들이죠. 유도전동의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동기전동기는 공급전압의 정비례하고 직류 직권전동기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분권전동기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
전동기에서는 토크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토크의 비례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성 직권 정제 전동기 중 중간 변압기가 쓰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중간 변압기라. 삼성 직권 정제 전동기의 결선도를 보면 이렇게 줄였습니다. 삼성이니까 자, 공전압의 삼성 이렇게. 이게 중간에 변압기가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게 중간 변압기입니다. 이게 회전자가 되거든요. 회전자. 브러쉬가 이렇게 있죠. 브러쉬. 이렇게. 이게 중간 변압기거든요. 이게 고정자가 되는 삼성 고정자입니다. 직권입니다. 직권. 고정자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이 중간 변압기를 여기다 설치해 놨는데 이게 삼성 직권 정유자 전동기가 되거든요. 이 중간 변압기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중간 변압기 역할은 여기 회전자에 입력전압에 여기 입력전압이 들어있는데 입력전압에 관계없이 회전자에 공급되는 전압을 정유작용에 알맞는 전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게 바로 중간 변압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첫 번째, 회전자에 공급되는 전압을 정유에 알맞는 정유전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알맞는 정유전압. 전압으로 조정할 수 있고, 요 권수비를 바꾸게 되면, 변화시켜주면, 권수비를 조정하면 이 전동기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권수비 조정으로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직권이기 때문에 삼성 직권 정제 전동이기 때문에 무보화일 때는 회전 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상승한다는 얘기죠. 무보화 속도는 아주 높아지거든요. 그럴 때 속도가 너무 무력에 상승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중간 변압기 능력입니다. 철심을 포화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은 속도가 어느 한계 이상은 증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 상승을 억제해주는 역할이 있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중간 변압기의 역할이며, 일반적으로 상수는 높이면 높였지 낮추는 경우가 이건 없거든요. 그래서 상수는 일반적으로 높게 시켜줄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특성은 아닙니다.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전압에 공급전압에 관계없이 항상 2차 정유전압에 알맞는 전압으로 조정할 수 있고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고 속도의 이상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보여보실까요? 정유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정유에 알맞는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맞고. 회전자 상수를 감소시킨다. 상수를 감소시키는 건 없습니다. 증가시켜야 되는 게 틀렸네요. 해당 사항은 없죠. 그 다음에 경부하 때 속도 이상 상승을 방지한다. 속도 상승을 억제한다. 맞죠? 실효 권수비를 조정해서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하더라. 다 맞죠? 네, 꼭 알아듣죠? 정유 전압을 조정할 수 있고 속도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고 권수비 조정해서 특성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 직권 정제 전동기에서의 중간 변압기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전격 출력이 7.5kW 삼성 유도 전동기가 전보화 운전에서 2차 동선이 300W이다. 슬립은 약 몇 프로가 되겠는가? 슬립을 묻는 문제이네요. 자, 그러면 전격 출력이 주어져 있고 2차 동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2차 입력 P2는 어떻게 된다? P2는 전격 출력, 즉 기회적 출력 플러스 2차 동선 P2C가 되는데 전격 출력은 기회적 손실이 없으면은 기회적 출력과 전격 출력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7.5kW 플러스 2차 동선은 300W니까 kW로 주면 0.3kW가 되겠죠? 그러면 7.8kW가 되겠네요. 7.8kW.
자, 그러면은 슬립이 오는데 2차 동선 P2C는 무엇이 된다? 슬립 S 곱하기 P2가 되거든요. 따라서 슬립 S는 어떻게 된다? 슬립 S는 P2분의 P2C가 되겠죠. P2분의 2차 입력 때 2차 동선의 B가 곧 무엇이 된다? 다시 슬립이 되겠죠. 그래서 백분율을 하기 위해서는 뭘 곱해준다?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7.8kW, 7.8분의 2차 동선은 0.3kW가 되겠죠. 0.3 곱하기 100. 자, 그러면 30을 7.8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30을 7.8로 나눠주면 약 얼마가 된다? 3.85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85%가 됩니다. 퍼센트 나눠서 3.85%에서 답은 1번에 있죠?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증유 분권 전등기의 정적 전압이 300V, 전바 전류가 50A, 전기자 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은 0.25. 이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전부와 전류의 120%로 제한시키기 위한 기동 저항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동 저항 값의 크기를 묻는 문제이네요. 분권 전동기의 등가율을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분권 전동기의 등가율 이렇게 전기자가 주어져 있고 아마추어. 여기다 기동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 줍니다. 전기자 원선의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하는데 이것이 무엇이 된다? 기동 저항 RO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류 분권 전동기의 등가율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공급전압 V가 되는데 V는 이거로 300V를 공급해주고 있고 여기 전기자 권선의 전류가 IA가 되는 IA는 50A가 되었으며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네.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25m이 되었고 여기 계좌 전류가 있는데 이 계좌 전류는 아주 작은 값입니다. 그럼 이 계좌 권선의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해 줍니다. 약 실효이다. 그러면 이 기동 전류 IS는 무엇이 된다? IS는 곧 전기자 전류와 같은 값이 되겠죠? 자, 기동 시에는 뭐가? 이 역기전류 E가 있는데 이 역기전류 E가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 역기전류 E가 제로일 때 이 전류가 매우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뭘 연결했다? 기동 시의 전기자 권선의 직렬로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해서 이 기동 전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기동 전류를 얼마로 제한한다? IS를 기동 전류라고 했을 때 IS는 전격 전류의 전격 전기자 전류의 120% 제한한다. 그러면 전격 전류 50A 곱하기 1.2배에서 60A로 제한한다. 그럼 이 기동 전류는 무엇이냐? 기동 전류라는 것은 항상 역기전력 E는 무엇이 된다? 역기전력 E는 공급전압에서 전압 강화 IA, RA를 빼주면 되거든요. IA, RA. 근데 RA인데 여기다 뭘 연결했다? 외부에서 RS 기동장을 연결했죠.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RS. 그럼 기동시니까 이걸 기동전류로 쓰고 RS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RA 플러스 ROS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가서 V-2를 IA로 나눠주면 되겠죠. V-2를 IA로 나눠주는데 기동시는 요 역기전력 E가 제로입니다. 항상 역기전력 E는 무엇이 된다? 역기전력.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이 없습니다. 전동기의 유기전력과 똑같아요. A분의 Z P파이 60분의 N호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 스타트할 때 얘가 0이거든요. 이 0이니까 기전력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됐을 때 이때 바로 이 전류가 기동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S분의 V가 곧 무엇이 된다? 전기자 권선의 저항 RA와 기동저항이 합의되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기동전류를 얼마로 제한한다 했습니까? 전격전류 1.2배니까 60A. 공급전압은 300V라고 되었죠? 그럼 300V 나눠주니까 몇이 됐습니까? 5ohm이 됐네요. 따라서 기동저항은 어떻게 된다? 기동저항 ROS는 5ohm의 저항에서 뭘 빼준다? 전기자 권선의 저항을 빼주면 되겠죠? RO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마이너스 전기자 권선의 저항 0.25ohm이니까 빼주면 얼마가 됐다? 4.8ohm의 저항을 외부에서 연결해 주게 되면은 이 기동기 전류를 얼마로? 전격 전류의 1.2배로 제한해 줄 수 있더라. 이게 증유전동기의 기동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기기 문제 20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힘든 문제 공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